콜럼버스는 인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위대해졌다. 실수가 만든 발견, 그 아이러니한 세계사의 전환점. 제일 가난한 집조공의 아들이 품은 꿈. 1451년 이탈리아 북부의 항구 도시 제노바. 좁고 비린내 나는 골목 사이로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도시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도메니코 콜럼보는 평범한 직조공이었습니다. 양털을 빚고 실을 잡고 천을 짜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소박한 사람이었지요. 어린 크리스토퍼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배틀 옆에서 실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늘 창문 너머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노바는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부두에는 온갖 나라의 배들이 드나들었고 동방의 향신료 냄새, 비단의 광택, 낯선 언어들이 뒤섞였습니다. 어린 크리스토퍼에게 항구는 교과서였고 선원들의 이야기는 가장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배에 올라탔습니다.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멀미보다 흥분이 앞섰습니다. 수평선이 눈앞에 무너지고 또 새로운 수평선이 펼쳐지는 그 감각. 세상이 끝없이 넓다는 그 감각이 그의 심장에 못 박힌 것입니다. 성인이 된 콜럼버스는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리스본은 세계 항해의 수도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로를 개척하며 동방으로 가는 새 길을 찾고 있었지요. 콜럼버스는 그곳에서 지도 제작자로 선원으로 무역상으로 살며 항해수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남들과 전혀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빙 돌아 동쪽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서쪽으로 가면 된다. 지구는 둥그니까. 이 생각 하나가 그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는 사실이 세상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제2막 7번 두드린 문 7번 닫히다. 콜럼버스가 처음 자신의 계획을 들고 찾아간 곳은 포르투갈 국왕 주앙 2세였습니다. 1484년의 일입니다. 당시 33살이었던 콜럼버스는 수개월에 걸쳐 자신의 항해 계획서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전제 아래 유럽에서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결국 아시아의 동쪽 끝 즉 인도나 중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지도 위에 항로를 그렸고 예상 항해 거리를 계산했으며 소요 기간과 필요한 물자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의 크기를 심각하게 잘못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학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지구의 둘레를 실제보다 훨씬 작게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럽에서 서쪽으로 약 4,000km만 가면 아시아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 거리는 그보다 무려 5배가 넘는 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포르투갈 왕실의 전문가들은 이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이 틀렸소. 서쪽으로 항해하면 배는 물자가 바닥나기 훨씬 전에 망망대해에서 침몰할 것이오. 왕은 완곡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실망한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왕실도 처음에는 냉담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국토의 복은 동네 콩키스타우로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지의 항해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그는 프랑스에도 영국에도 계획을 들고 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이탈리아 출신의 무명 항해사. 누가 그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집념인지 아니면 고집인지. 훗날 역사는 그것을 성견지명이라 부르게 됩니다. 제3막 이사벨 여왕의 결단 운명이 열리다. 1492년 1월 마침내 스페인이 800년에 걸친 국토의 복운동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슬람 최후의 거점 그라나다가 함락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스페인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왕국은 이제 밖을 향해 눈을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항로를 통해 불을 긁어모으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스페인 왕실도 초조해지고 있었지요.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실 이사벨 여왕 주변에는 콜럼버스의 계획에 회의적인 조언자들이 많았습니다. 항해 거리가 너무 멀다. 중간에 섬 하나 없는 대양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괜히 배 세 척을 날려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궁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벨 여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위험 계산보다 가능성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콜럼버스의 말이 맞다면, 서쪽으로 가는 항로로 인도를 먼저 선점한다면,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뛰어넘어 세계 무역의 패권을 줄 수 있습니다. 1492년 4월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산타페 협약이라 불리는 이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해에 성공하면 콜럼버스를 발견한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획득한 부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파격적이라 협상은 한 번 더 뒤집어질 뻔했지만 결국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그해 여름 콜럼버스는 팔로스 항구에서 세 척의 배를 진수했습니다. 산타 마리아오 니냐오 핀타오. 선원은 모두 합쳐 약 90명. 이 작은 함대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항해 중 하나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492년 8월 3일 이른 아침 세 척의 배가 팔로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선원들의 가족은 부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남편과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3막 서쪽으로 오직 서쪽으로. 망망대해로 나선 콜럼버스의 함대가 처음 만난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서쪽으로 항로를 잡자 마치 하늘이 돕는 것처럼 무역풍이 불어왔습니다. 돛에 바람을 가득 담은 배들은 순조롭게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처음 2주일은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적당했으며 물고기도 잡혔습니다. 선원들은 저녁마다 갑판에 모여 노래를 불렀고 항해 일지에는 낙관적인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3주, 4주가 지나도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예상했던 거리는 이미 훌쩍 넘어섰는데 앞은 여전히 끝없는 바다뿐이었습니다. 물은 줄고 식량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어떤 선원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어. 바람이 서쪽으로 부는 건 분명한데 돌아갈 때는 반대 바람이 불어줄까? 여기서 더 가면 우리는 영원히 집에 못 돌아가. 어떤 이들은 배 밑에 구멍을 뚫어 배를 침몰시키고 콜럼버스만 익사하면 우리는 본국에 돌아가 항해 중 사고사라고 보고하면 된다는 흉용한 말도 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2개의 항해 일지가 있었습니다. 진짜 항해 일지에는 실제 이동 거리를 적었고 선원들에게 공개하는 가짜 일지에는 실제보다 짧은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선원들이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한편으로는 선원들에게 희망의 신호들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저기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새가 있다면 육지가 가까운 것이다. 저 풀잎들이 물 위에 떠 있지 않느냐. 어딘가에서 흘러온 것이다. 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내면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흔들리면 배가 무너집니다. 제오막 66일의 공포 반란 직전의 밤. 출항한 지 60일이 가까워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콜럼버스를 둘러쌌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돌아가야 한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만약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당신을 바다에 던질 것이다. 역사에 남은 기록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선원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3일만 더 가자. 3일 안에 육지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뱃머리를 돌리겠다. 선원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3일을 더 못 버틸 리 없다는 것을.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1492년 10월 11일 밤 핀타오의 막루지기 로드리고 데 트리아나가 소리쳤습니다. 티에라, 티에라, 땅이다.
땅이다. 가판 위에 있던 선원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어두운 선이 수평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육지였습니다. 선원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도 있었고 하늘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66일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계산이 옳았다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육막 땅이다. 그러나 여기는 어디인가? 1492년 10월 12일 새벽 콜럼버스의 함대는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속하는 작은 섬에 상륙했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이 해변으로 나와 낯선 방문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커다란 배 알 수 없는 언어 번쩍이는 갑옷. 원주민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즉시 스페인 왕실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름을 산살바도르 센 셀버도 즉 성스러운 구원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만난 원주민들은 분명 인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이노족이라 불리는 카리브의 원주민이었습니다. 피부는 구릿빛이었고 이마에는 문신이 있었으며 그들이 사는 집은 야자수 잎으로 엮은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가져온 향신료 지식으로 알고 있는 향신료도 금도 비단도 없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금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손짓으로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콜럼버스는 그것이 인도 본토는 더 남쪽에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계속 항해했습니다. 쿠바에 도달하자 이번엔 이곳이 중국 본토라고 믿었습니다. 히스파니올라 현재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달하자 이번엔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만나는 모든 섬은 인도 제도의 일부였고 원주민들은 모두 인디오 인도인이었습니다. 이 오해는 한번 자리를 잡자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카리브해는 서인도 제도라 불리고 그 원주민들은 인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한 사람의 오해가 붙인 이름을 달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것도 드뭅니다. 제7막 나는 인도에 도착했다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은 믿음. 1493년 봄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스본 항구에 배가 닿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종소리가 울렸으며 이사벨 여왕은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콜럼버스가 가져온 것들. 이국적인 식물들, 낯선 새들, 그리고 몇 명의 원주민들은 스페인 궁전 안에서 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콜럼버스는 의기양양하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저는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인도 제도의 섬들을 탐험했으며 그곳 주민들과 교류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인도 본토와 중국이 있을 것입니다. 왕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지리학자들과 항해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인도에서 가져온 향신료가 없다. 인도에 있어야 할 면화도 금도 충분하지 않다. 인도의 왕들과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 4차례에 걸쳐 신대륙 항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항해에서는 17척의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카리브해 섬들을 탐험했습니다. 세 번째 항해에서는 남미 대륙의 해안, 지금의 베네수엘라까지 도달했습니다. 거대한 오리노코강 어귀를 발견했을 때 콜럼버스는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곳은 아시아 대륙일 것이라고 일지에 적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에서 콜럼버스는 중앙아메리카 해안까지 탐험했지만 금과 향신료의 땅인 인도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족쇄를 찬 채 스페인으로 압송되기도 했습니다. 1506년 5월 20일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작은 도시 바야돌리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자신이 인도에 다녀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제8막 진실을 말한 사람. 아메리고 베스푸치. 콜럼버스가 새로운 땅을 인도라고 우겼지만 그 뒤를 이어 항해에 나선 또 다른 이탈리아인이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 피렌체 출신의 이상인이자 탐험가는 1499년부터 1502년 사이에 남미 해안을 여러 차례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콜럼버스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인도가 아니다. 이것은 유럽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다. 베스푸치는 이 내용을 담은 편지를 유럽 전역에 보냈습니다. 신세계 MUNDUS N of US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편지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상의 끝인 줄 알았던 대서양 너머에 아시아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땅덩어리가 있다니. 1507년 독일의 지리학자 마르틴 발트 제밀러는 새로운 세계 지도를 만들면서 이 신대륙의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여성형 라틴어로 표기하면 아메리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그 거대한 대륙이 아메리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고 처음 발을 내디딘 것은 콜럼버스였으니까요. 하지만 콜럼버스 자신이 그 땅의 진정한 정체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으니 그의 이름 대신 진실을 말한 사람의 이름이 붙게 된 것이지요. 역사는 때로 이렇게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사람을 기억합니다. 고집스럽게 틀린 주장을 한 사람보다 용기 있게 사실을 말한 사람의 이름이 대륙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제구막 오해가 낳은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들이 바꾼 세계. 콜럼버스의 오해 하나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겼는지 우리는 일상적인 단어들 속에서 지금도 만납니다. 인디언.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붙여진 이 이름은 순전히 콜럼버스의 착각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들은 인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인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네이티브 어메리컨 인디언이라 부르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서인도 제도 웨스트 인디즈. 카리브해의 섬들은 지금도 영어로 서인도 제도라고 불립니다. 인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섬들이 인도를 찾으러 온 사람의 오해 덕분에 영원히 인도 이름을 달게 된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단순한 지리적 발견을 넘어 세계사의 대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콜럼버스의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들이 있습니다. 감자, 옥수수, 토마토, 고추, 카카오, 담배, 고구마, 땅콩. 이 식물들이 유럽과 아시아로 퍼지면서 인류의 식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김치의 그 빨간 고추도 이탈리아의 토마토 파스타도 아일랜드인들이 즐기는 감자도 모두 콜럼버스의 항해 이전에는 그 땅에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것들도 있습니다. 소, 말, 돼지,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면역력이 없던 천연두와 홍역 같은 전염병들. 이 질병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최대 90%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콜럼버스 이후 수십 년 만에 수천만 명의 원주민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시작된 항해가 만들어낸 세계는 이처럼 영광과 비극이 뒤섞인 복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쌓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10막 실수가 만든 위대함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교훈.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콜럼버스는 인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지구의 크기를 잘못 잡았고 자신이 도착한 곳의 정체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지구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서쪽으로 항해해서 아시아에 닿으려면 배에 물자를 2만 킬로미터 분량만큼 실어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항해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오개산이 그를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지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때로 세상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너무 많이 알면 두려워서 떠나지 못합니다. 조금 모르기에, 조금 자만하기에, 조금 무모하기에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66일을 버티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할 때도 3일만 더를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콜럼버스의 항해가 낳은 결과는 단순히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원주민들의 비극, 식민지배의 역사,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한 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콜럼버스라는 인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틀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7년을 거절당하면서도 꿈을 접지 않은 그 집념. 66일 동안 선원들의 반란을 두려움 없이 달랜 그 배짱. 죽을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 고집.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고 위대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으러 떠나지 않았다면 아메리카는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채 훨씬 오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감자는 여전히 안데스 산맥에서만 자라고 있었을 것이고 고추는 한반도에 오지 않았을 것이며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틀린 계획을 가진 한 남자의 집념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이고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콜럼버스가 마지막으로 항해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던 해 1506년. 그는 아마도 창밖으로 바다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지 모릅니다. 나는 분명 인도에 갔었는데.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 너머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를 기억합니다.